밤 11시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뒤집혀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을 봤다. 띠링링 화면이 켜졌다. 카카오톡 알림창이 화면 상단에 떠올랐다. 기생충 시엄마. 그 순간 7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한 단어로 정리되는 소리를 들었다. 아, 저게 나구나. 아들은 나중에 말했다. 엄마, 요즘 애들끼리는 다 장난으로 저장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장난은 사람을 죽인다. 어떤 이름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 이 사연은 기생충으로 저장된 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이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그 말은 거짓말처럼 달콤했습니다. 내 이름은 순자, 76세.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작은 식당, 공장, 시장 잡일,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아, 참 잘 컸다. 며느리도 참 똑똑하게 생겼더라.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안 외롭겠다. 나도 가족이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해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제 손길이 구석구석 밴 곳이었죠. 어느 날 며느리 지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쓸쓸하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저렇게 곱구나. 내가 저 복을 어디서 받았을까.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제 방을 치워주고 새 이불도 사다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면 돼요. 답답하시면 거실에서 TV 보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드셔도 돼요. 처음 석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제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무릎은 안 아프세요? 지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싱거우시면 더 간해드릴게요. 그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아, 이제 외롭지 않게 살겠구나. 이 집에서 평생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꼭 석 달이면 충분하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만 있으면 참 괜찮은데. 지연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 안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활비 때문에 좀 그래요. 전기세, 수도세 다 올랐는데 줄일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TV도 잘 안 보시면서 전기는 또 왜 그렇게 켜놓으시는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많이 쓴다고? 나는 낮에는 불도 잘 안 켜고 물도 아껴 쓰려고 설거지할 때도 조금씩만 틀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생활비를 많이 쓰니? 신발을 벗던 아들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 오른 거 모르세요? 좀 아껴 쓰시면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한마디였는데 아들은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던 지연이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빠듯해요.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다지. 그래도 가슴 한켠이 그날 처음으로 꺼져 내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지연이는 식탁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과 손주가 나란히 앉았고 저는 언제나 식탁 제일 끝자리 모서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어머니, 여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제 앞에 반찬을 하나 더 밀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지연이는 회사 이야기, 아이 학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손주는 만화 영화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들었다 놓았다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더 드실래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은 많았지만 제 입으로 넘어가는 건 몇 숟가락 안 됐습니다. 밥이 목에서 걸려 도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짐인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살겠니? 그래,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아들 얼굴이나 보는 게 어디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 간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전화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이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새 메시지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맨 위에 떠 있는 글자가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생충 시엄마 메시지 12개. 기생충 시엄마.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생충 시엄마. 손끝에서부터 피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생충. 내가 이 집에서 기생충이구나.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면 안 되지. 남의 물건인데.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리자 단체 대화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시댁 생존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상황 어때? 뭐 어때? 기생충 시엄마 잘 붙어 있지? 돈은 잘 내시지? 그건 참 잘 내셔. 생활비, 관리비, 가끔 용돈까지. 웃는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도와주시지? 아니야. 나이만 많지.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 집안 공기만 무거워. 저는 화면을 보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안일을 안 한다고? 내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거실 쓸고 닦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지연이 퇴근할 때까지 집을 지키고 있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창을 더 내려보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끔 이런 생각 들어. 빨리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진심.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움켜쥐었습니다.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 우두두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75년을 버티며 살아온 제 인생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제자리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이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기생충, 내가 이 집에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하나?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 붙어 있어야 하나?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이와 아들은 출근했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거실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복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긴 원래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문틈으로 보이는 바닥의 먼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한 번만 바닥만 쓸고 나오자. 어차피 내가도 이 집 살림하는 사람인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럭저럭 정리돼 있었지만 책상 위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져 있던 몇 장을 주워 가지런히 모아 두려다가 그중 한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강남 아파트 1002호 마이너스 순자. 양도 대상자 기성. 그리고 옆 여백에는 분명 지연이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완료. 대출 상담 화요일.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집.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집을 나 몰래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서랍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내역서, 담보 금액이 적힌 서류,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 시어머니 집 팔면 빚 갚고 나머지로 애학원비 플러스 차 바꾸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필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과 집이었구나. 그날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티나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릎이 편한 낮은 구두를 신고 작은 가방 안에 통장과 등기 서류를 넣었습니다. 지연이와 아들이 출근해 집을 나서자 저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예전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쿡쿡 쑤시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손주가 쓰는 스마트폰을 옆에서 훔쳐보며 조금씩 익혀두었던 검색 방법으로 이전에 가족 상담을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두었었습니다. 어제 미리 전화를 걸어두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전화 주셨던 순자 어르신이시죠?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마주 앉아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이라 저장된 제 이름, 단체방 시댁 생존기에 올라온 대화들, 몰래 준비되고 있던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의 제 마음까지. 변호사는 한 번도 제 말을 자르지 않고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결심하신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충분히 어머님 뜻대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말씀대로 평생 어머님이 벌어 모으신 거니까요. 누구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건 어머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 장의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놓고 도장도 찍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조심스레 또 하나의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재산을 나중에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에게 주면 그 아이 혼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함께 쓸 테죠. 제 뜻과는 상관없이요. 그러느니 저처럼 버틸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길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어머님 뜻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액이요? 금액이 꽤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누가 대신 오라고 하진 않았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평생 번 제 돈이니까요. 복잡한 절차가 끝나고 두툼한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그동안의 세월만큼 묵직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한 계약도 마쳤고 재산 기부를 위한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나갈 작은 원룸도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 지연이에게 제가 선택한 길을 알려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을 말끔히 닦고 서류 봉투와 통장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지연이에게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오면 알 거다. 아들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떴습니다. 저는 그저 시계 초침이 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먼저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도 취소하고 빨리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 들어오면 같이 얘기하자. 지연이 시선이 식탁 위 서류와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얼굴빛이 스르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아들과 지연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역시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서류예요?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너희도 한번 봐라. 지연이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잔액 영원이잖아요. 아들이 통장을 빼앗듯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 뭐예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부 인출해서 썼다. 어디에요? 내 뜻대로 썼다.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지재단 기부 확인서, 장학금 설립 동의서, 집 매각 계약서 다 기부했다. 지연이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얼만데요?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애 학원비도 넉넉히 쓰고 우리도 좀 숨 좀 돌릴 수 있는데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말대로 나는 이 집의 기생충이라며. 그런데 어쩌냐? 기생충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었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너희가 몰래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할 때 그때 물어봤어야 하는 건 너희 아니었니? 제가 휴대전화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지연이 방에서 찍어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나중을 위해서. 또 오해야? 기생충이 오해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 돈 전부는 너무했어요. 엄마 노후는요? 엄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준비해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쓸 만큼은 남겼다.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서 있을 만큼은. 엄마, 그럼 우리한테는 정말 한 푼도 안 남긴 거예요? 그래, 한 푼도.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이건 가족 배신이에요, 어머니. 가족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신,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빨리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던 너희는 배신 아니니?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적어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쓰는 거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니? 말다툼은 더 이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오늘 나간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엄마, 나가시면 더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몰래 계약한 원룸이 있다.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말로 풀면 되잖아요. 말, 너희가 그동안 내게 한 말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엉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건 알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테니. 문을 열고 나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자 갑자기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와 밤 공기를 맞으니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쉬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몇 번을 더 걸어 새로 계약한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키를 꽂아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안, 창문 하나와 싱크대 하나, 낡은 장롱 하나뿐인 작은 공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어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기생충이 아니라 사람으로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조용히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하지만 정말 그게 내 마음이 원한 걸까? 다음 날 근처 주민센터에 붙어있던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마이너스 무료 강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열댓 명쯤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강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글도 쓰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때문에 나는 기생충이 되었고 또 이 기계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는 우리에게 카메라를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얼굴이 화면에 보입니다. 자, 한 번씩 셀카를 찍어볼까요? 휴대전화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늘어진 볼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눈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제 인생 첫 셀카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SNS 계정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디를 정하셔야 해요. 여러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요. 교실 여기저기서 손주 이름, 꽃 이름, 강아지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전화 자판 위에 천천히 글자를 찍었습니다. 기생충일기. 이름에 상처를 그대로 붙여두면 언젠가 이 상처도 내 것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진을 올리고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해 75. 오늘 처음으로 혼자 셀카를 찍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기생충이라 불렸던 순자입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볼까? 아무도 안 볼까? 그래도 괜찮다. 적어도 나는 나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알림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떠 있었습니다. 좋아요 87개, 댓글 23개. 댓글을 눌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씩씩하게 삽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게 건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 나 혼자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어디선가 나 같은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기생충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은 밥 사진, 창밖 하늘 사진, 동네 공원을 혼자 걷는 사진, 작은 식탁에 놓인 커피 한 잔, 소소한 사진들과 함께 짧은 글도 적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물을 마음껏 틀어봅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만 산 이불입니다. 너무 포근합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외로움과 친해지려 합니다. 팔로워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몇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생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순자 어머님입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얼어붙어 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SNS에서 기생충 일기를 쓰고 계신 순자 어르신 맞으세요? 저는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입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SNS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혹시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지요. 작은 원룸에 카메라와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PD와 기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정 이름이 기생충 일기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을 그렇게 저장했어요. 기생충 시엄마이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더군요. 그래, 기생충이면 어떠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카메라 불빛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숨기지 않고
아들 레웨와의 일, 집을 나올 때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창밖을 힐끔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저를 버리지 않았던 그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기사도 여러 곳에 실렸습니다. 75 며느리에게 기생충이라 불린 할머니의 당당한 독립, 노년의 반란, 기생충 일기 쓰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그 가운데 한 패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시니어 모델 공모전을 하는데 한번 참가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이 나이에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아름답게 자기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요. 제 안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쯤 나를 위해 미쳐봐도 되지 않을까. 오디션 날 저는 오래간만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새로 산 자주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무대 위를 걷는 순간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허리만은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일주일 뒤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자 어르신. 1등입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원룸은 이제 화분과 사진으로 가득 찬 아늑한 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SNS 팔로워는 수십만 명이 넘어갔고 가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은 다르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익숙한 두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심장에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그래 들어와라. 제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 사람은 충분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방석을 내어두고 저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아들과 지연이는 어색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이 눈에 트로피 하나가 들어왔는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델을 하셨군요. 커피를 내와 세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몇 번의 침묵 끝에 먼저 고개를 숙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방송 보고 기사 보고 엄마가 얼마나 용기 내셨는지 알고 나니까 제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한 말, 한 행동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기생충이라고 저장해놓고 웃던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준 건 고맙다. 지연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맞다.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덧붙였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다. 이제는 나도 내 자리를 알게 되어서 그렇다. 나는 여기서 내 이름으로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집에서 너희 이름으로 살고.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찾아와도 될까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너라. 대신
미리 연락은 하고 지연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래, 용서라는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 서로를 놓아주는 거더라. 이제는 나도 너희도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는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잘 살아라. 엄마가 너를 위해 살던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좁은 공간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에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기생충이라고 불리던 그날의 내가 여기까지 잘 와주었으니. 그리고 그날 밤 기생충 일기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1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했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서로를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순자 어머님,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작은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하고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순자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는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다. 당당한 한 사람의 이름이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참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고 그 집에 남아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 자기 인생을 걸어보셨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75도, 80도, 90도 우리가 마음먹는 순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